이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에 매료된 영국은 아프리카 전역을 거침없이 활보하면서 각국 나라의 지질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때 한 나라에서 최상급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광산이 발견됩니다. 바로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시에라리온이었는데요. 시에라리온. 영국은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를 향한 탐욕에 불을 붙였고 결국 비극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 길거리예요 지금? 그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 앞이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왜? 팔다리가 근데 팔이 아이고. 왜 잘릴 이유가 있어? 아이고. 다 팔이 없어. 왜 그런 거죠? 아니 왜 팔이 없어? 과연. 시에라리온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가보고 싶게끔 아니 근데 좋은 모습은 너무 안 나왔었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만 많이 이름부터 좀 나와가지고. 낯설어요 일단. 시에라리온. 우리 피디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네, 2000년대 초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보통 공항에서 외국인들 보면 구걸하러 사람들이 막 덤비는데 팔하고 이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아프리카라는 데를 어느 정도 마음으로는 각오하고 가는데 첫 장면부터 막 그 나라의 얼굴이랄까 그런 공항에서 당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저희 지금 영상 본 게 난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너무 상반된 이미지여서 그런데 저래요? 더해요. 저 솔직히 외부로 나가면 질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불과 저 수도만 벗어나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네. 가셨을 때 모습이. 네, 내전으로 손과 발이 잘린 사람이 무려 2만 7천 명인 나라 시에라리온. 전쟁으로만요? 네, 그렇죠. 국민 평균 소득이 약 150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최상품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진 시에라리온은 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겪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시에라리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시면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해안 서부 네. 끝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고요. 이 나라의 역사에는 그 미국의 독립 전쟁과 영국의 노예제 폐지라는 굵직한 두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 영국 편에서 싸우면 전쟁이 끝나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 흑인들이 영국 병사로 참전했지만 전쟁에서 패하자 쫓겨나듯 런던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해방 노예들은 거리의 빈민으로 전락했고요. 그래서 영국은 고민 끝에 흑인 노예들에게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들을 영국이 마련한 자유의 땅, 즉 아프리카로 보내주겠다는 건데요. 이주를 시켜준다고. 그렇죠. 네. 과연 영국의 제안에 이번에도 흑인 노예들이 기꺼이 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유럽에서 오래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의 후손이다 보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프리카가 너희 고향이니 이주할래? 라고 했으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와서 다시 강제로 추방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래 제목은 The Poor Blacks Going to Their Settlement, 정착지로 가는 불쌍한 흑인들 이렇게 써 있고 또 한 손에 신문 들고 있는 그 뒤쪽에 문구 끝부분은 They have no right to send us to Africa. 우리를 아프리카 보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이 흑인 노예들은 일단 자유인의 상태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갈지 말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일하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영국은 시에라리온의 수도인 프리타운에 정착하면 초반 정착 비용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요. 그 덕에 자유의 땅으로 이름 붙여진 프리타운에 해방 노예들의 이주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영국의 해방 노예들에 의해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40년 후 시에라리온의 옆 나라에 세워진 라이베리아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40년 후에? 정답. 네, 그 피트 씨. 다른 나라들에서 해방된 노예들을 약간 설립된 나라일까요?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아, 근접했어요. 다른 나라? 그럼 정답. 예, 혜성 씨. 영국이 아니면 미국에서 온 노예들이 세웠을까요? 정답이십니다. 혜성 씨 그거를 그렇게 다 맞추셨는데 잘하시네요. 네. 시에라리온 바로 이웃 나라죠, 라이베리아. 바로 옆이네요. 아니 근데 영국이랑 뭐 짠 것도 아닌데 바로 위아래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해방 노예들을 보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런 독특한 역사는 두 나라의 국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와, 나 이거 근데 처음 지금 보는 이 시에라리온 국기는 독립 이전 국기인데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시기였던 만큼 영국 국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라이베리아는 미국 성조기를 본따서 국기를 디자인했는데요. 와, 비슷해. 근데 전 사실 이게 아니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이들 간의 무슨 갈등은 뭐 제 생각에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그 시에라리온에 정착한 해방 노예들은요, 그 사실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노예를 삼은 거야?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처했던 노예의 자리를 토착 원주민들에게 넘기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핍박하거나 심지어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했는데요. 단지 자신들이 영국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좀 있고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시기 영국은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방 노예 출신들이 원주민들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행태를 오히려 부추겼는데요. 이렇게 시에라리온에서는 탄생부터 불평등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쌓인 감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나요? 시에라리온의 현지인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국의 말을 듣고 자기네들을 착취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그래서 지금도 그게 청산이 되지 않고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네, 영국과 그 해방 노예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그 시에라리온은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또 한 번 크게 들썩이게 됩니다. 1930년 영국의 한 지질학자가 영국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 광산을 처음 발견한 곳은 바로 봄보마 지역 있죠. 첫 발견 이후 시에라리온 곳곳에서 또 다이아몬드 광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부에 있는 코노와 케네마 보이시죠?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양의 최상품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건 바로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였습니다. 드비어스? 디어스. 드비어스는 뭐 어떤 회사예요, 영국에?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영국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하면 진짜 유명한 브랜드고 완전 럭셔리의 럭셔리 브랜드고 영국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엔게이지먼트 링 살 때 3개월 월급 정도 돈을 써야 된다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드비어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규칙. How else could 2 months' salary last forever? 그래서 다들 남자들 그런 인식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초콜릿도 무슨 브랜드 있듯이 다이아몬드 브랜드 있다는 말을 아예 전 처음 들었거든요. 드비어스 제일 유명해요. 디비어스는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유통했을 정도로 독점이야.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비어스에도 큰 시련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왕정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서 왕실과 귀족의 보석이었던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때 드비어스는 경영난에 시달리게 됐고 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판매를 위해 일반 대중을 겨냥한 슬로건을 제작하는데요. 전 세계인의 결혼 풍습을 바꾼 이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슬로건. 정답. 예, 피터 씨.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여자한테 절친은 다이아몬드다. 그 비유적인 의미는 그거래요. 남자가 떠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안 남는다. 떠나고. 네. 오! 그럴듯한데? 다이아몬드 남는다. 신박하다. 남자는 떠나도 다이아몬드 남는다. 뭐 노래도 있는데. 오답이십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다이아몬드는 이게 깨지지도 막 타지도 않는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입을 해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정답입니다. 그럼 피터 씨가 맞는 말이네요. 남자가 떠나도 다이아몬드는 남는다 이거네요. 근데 이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영원하잖아요. 여기가 더 와닿긴 와닿는데요. 하네요. 그 왕실과 귀족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드비어스가 만든 슬로건은 Diamond is Forever였습니다. Diamond is forever. 1947년 광고예요. 그때부터 뭔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 슬로건을 통해 이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이 광고는요, 공개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쳤는데요. 예, 이 광고가 20세기 최고의 광고로 손꼽힐 만큼 사실 유명해지면서 다이아몬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이때 드비어스가 더 좋은, 더 많은 최상품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한 곳이 바로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처음 발견한 이후 드비어스는 발빠르게 시에라리온 실렉션 트러스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채굴권을 모두 독점했는데요. 이제 저기 살고 있는 땅 주인들이 있고, 근데 자기 땅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다들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사실 드비어스가 광산을 독점한 뒤까지도 시에라리온의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치를 사실. 그래, 네, 잘 그럴 줄 몰랐구나. 알았어. 처음 발견하면 그게 뭔지를 뭘 알겠어. 그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영국의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영국의 귀족 장교들을 통해 그제서야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그럼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에라리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땅 파는 거죠, 이제.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광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광산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의 차지였고요.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광산에서 일하면서 몰래 빼돌리는 거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때 진흙을 퍼서 일명 흔들이라는 작업으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는데요. 이때 다이아몬드를 입으로 삼키기도 하고 심지어 인공 앙구를 낀 어떤 사람은 앙구 뒤쪽에 다이아몬드를 숨겨서 몰래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비어스의 자회사는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을 배치해서 이런 행동을 막아보려 했죠. 하지만 불법 채굴과 밀수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피디님, 그럼 이렇게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빼돌리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벌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이아몬드 그 원석 1캐럿 정도 나오는 게 한 10달러. 10달러요? 어? 근데 1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인 거죠. 평생 10달러 못 만져보고 죽은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10달러 때문에 부족끼리도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여전히 불법 채굴이 성행했고 1950년 쌀 생산으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시에라리온이요 13년 만에 쌀 2만 1천 톤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농업이 붕괴되고 막. 농사 짓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캐는 게 훨씬 그치. 이득이니까. 그렇죠. 1954년에는 불법으로 다이아몬드 채굴에 매달린 사람만 약 3만 명이 넘은 만큼 온 나라가 다이아몬드 찾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 다이아몬드의 저주가 시에라리온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네요. 국가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자원의 축복 속에서도 갈수록 상황은 막막해져 갔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아프리카의 독립의 바람이 불면서 1961년 4월 27일 독립을 맞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영연방의 자치국가로서 독립한 것이죠. 게다가 식민지배 당시 영국은 해방 노예들뿐만 아니라 각 부족장들에게도 독재 권력하고 또 경제적인 특혜, 이 특권을 많이 안겨줬는데요. 독립 이후에도 이들이 영국과 긴밀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시에라리온의 독립은 사실 반쪽짜리 독립이었던 셈입니다. 식민지배 청산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에라리온의 권력을 틀어쥔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는 1971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시에라리온을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든 시아카 스티븐입니다. 그 시아카 스티븐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국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티븐스 정부는 드비어스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광산까지도 전부 정부에 귀속시켰는데요.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수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세계사에. 주인은 바뀌어도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스 대통령이 광산을 상용화했다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일부 권력자들만 이속을 챙기던 상황 속에서요. 시에라리온은 또다시 다이아몬드 붐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72년 2월 14일 코이두 지역의 디미코 광산에서 무려 968.9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건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코이두. The star of Sierra Leone. When bidding starts on the London market, this 1000 캐럿 almost 가까이 되네. priceless lump of carbon is expected to raise a cool £1 million. 근데 사실 현실감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안 이뻐요. 빛이 안 비쳐서 안 예쁜 거지 빛을 비추면 또 예뻐요. 네.
당시 1,000캐럿에 육박하는 시에라리온의 별은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보석상에게 약 250만 달러에 판매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28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시에라리온의 별 때문에 스티븐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80년대 그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표를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더 발전할 텐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줄어들 리가 없는데. 되돌리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공식 생산량일 뿐 실제 생산량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졌다는 그래, 빼돌리네. 건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최소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팔리면서 대통령과 일부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채굴하면서 고생한 건 다 국민들인데 다이아몬드로 인한 혜택을 전혀 어쨌든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배고프고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하죠. We produce this mineral to them. Then they got a lot of money. We can produce a lot of diamonds. Even today, even I don't even have a bicycle to ride. While they are in the towns, because they have their money, all top cars, nice house to sleep, nice clothes to wear. 이때 시에라리온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반란을 꿈꾸다가 투옥됐던 군인 호데이 상코입니다. 쌍코. 예. 코가 인상적이네요, 진짜. 호데이 상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능통하지는 못했지만 군대를 이끄는 데에는 아주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데이 상코는 이런 능력을 앞세워서 1991년에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를 몰아내겠다면서 무장 투쟁 단체인 혁명연합전선 RUF를 조직하는데요. 부패한 정권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젊은 층의 학생 운동가들하고 함께 조직했던 단체였죠. 근데 하지만 호데이 상코의 등장으로 시에라리온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2만 7천여 명의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손과 발이 절단되고 수많은 생명이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대체 그는 어떤 비극을 몰고 온 걸까요? 호데이 상코의 목표는 시에라리온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이죠. 어째 의미가 변질돼도 너무 왜 그래, 변질됐네요. 정부가 장악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 반군 RUF가 차지하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예. 이때 호데이 상코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민 인물이 바로 옆나라 라이베리아. 그렇죠. 이 옆나라인 라이베리아의 반군 지도자 찰스 테일러입니다. 이 찰스 테일러는요, 이 라이베리아 병사들을 빌려주면서 호데이 상코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어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찰스 테일러 역시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기꺼이 호데이 상코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노린 호데이 상코의 반군 RUF와 찰스 테일러의 이러한 동맹이 결성된 후에 1991년 3월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피해 내전이 시작됩니다. 호데이 상코가 처음 내전을 일으킨 지역은 카일라호,
지역의 보마루 마을인데요. 그런데 포데이상코는 왜 수도인 프리타운이 아닌 보마루 마을을 첫 점령지로 삼았을까요? 여기가 다이아몬드 생산지. 산지.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몬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점령 후에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그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찰스 테일러의 도움을 받기가 아주 용이했던 것이죠.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카일라훈, 코노 지방, 펜덴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돈으로 무기를 사고 또 그 무기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할수록 반군 RUF의 세력은 계속 점차 커져 갔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는 동안 뭐 정부는 뭐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반군에게 빼앗기지 않은 아주 몇 개의 그런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로 뭐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배만 불리다 보니까 반군과 지금 대립 중인 정부군, 이 군대에 월급을 줄 수도 없을 만큼 국가 예산이 상당히 고갈되기 시작했죠.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군인들은 급기야 반군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을을 약탈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군과 다름없는 짓을 벌이던 이런 정부군들, 이들을 당시 그래서 소벨이라고 일명 불렀어요. 소백? 예, 군인의 솔저, 반군의 레버, 소벨. 이익을 위해서 정부군이고 반군이고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을 약탈하고 탄압하는 이런 난장판이 시에라리온의 현실이었던 거죠. 정부군은 반군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자 마침내 대통령을 추방하기로 합니다. 어? 쿠데타인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미니 퀴즈를 하나 낼게요. 1992년 4월 정부군을 이탈한 군인들이 시에라리온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도로 향하는데요. 이때 쿠데타에 투입된 군인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인원수로 맞춰야 돼요? 희한한 문제인데요. 정답 예, 피터 씨. 10,000명. 오답이십니다. 정답! 예, 혜성 씨. 1000명! 오답입니다. 아이 1000명 너무 적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네. 10명. 에이. 오.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네? 정답! 예, 8명. 더 근접했습니다. 정답. 예, 기현 씨. 3명? 오답입니다. 조금만 정답. 예. 5명. 조금만 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 6명이네. 6명. 정답입니다. 이런 건 기다릴수록 사실 뭐 대체 단 6명의 군인이 일으킨 쿠데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했다고요? 걸까요? 성공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정부의 쿠데타를 막을 병력조차 사실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쿠데타 성공 이후에 어떤 인물이 국가 수상의 자리에 올랐을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6명 중에 하나인가 그러면? 그러겠죠. 당시 쿠데타를 진두지휘했던 이 인물이 바로 25살의 대위 발렌타인 스트라스. 이 사람은 이제 세계 최연소로 시에라리온의 국가 원수에 올랐고요. 와, 25살. 국민들은 젊은 청년이 수장이 됐으니 기존과 다른 새로운 통치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을 좀 제발. 가지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스트라스 군사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는 이제 집권 다음에 4억 3천만 달러의 그런 가치의 다이아몬드를 스웨덴에 불법 수출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용병을 고용했는데요. 스트라서가 고용한 용병 회사는 Executive Outcomes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회사였습니다. 백인 장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용병 회사로 주로 흑인들을 탄압하는 데 투입된 회사였습니다. 발렌타인 스트라스는
자신도 언제 쿠데타를 또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평화와 안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용병들을 그 시에라리온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피터 씨, 이때 시에라리온의 상황을 담은 영화가 또 있어요? 네, 꽤 유명해요. 뭐 한 20년 전에 나왔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Blood Diamond라는 영화. 그 디카프리오도 맡은 역할이 바로 그 용병이었죠. 근데 저기 영화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영웅 캐릭터인데 실제로 용병들은 그 다이아몬드 조금 욕심내서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 반군들처럼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랬대요, 사실. 그러면 교수님 그 부패한 정부군에 부패한 반군에 또 외국 용병까지 들어오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에라리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나선 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에코모, 또 반군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부족들이 스스로 만든 민병대까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에라리온의 정글은 반군, 정부군, 평화유지군, 민병대, 그리고 용병까지 뒤섞여서 서로 와. 사륙을 벌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 스트라서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다시 군사정부를 몰아내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사령관이자 현재 시에라리온 대통령인 줄리어스 마다 비오가 부패한 발렌타인 스트라스를 쿠데타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96년 선거를 열고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는데요. 드디어 시에라리온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포데이스 앙코와 그가 이끄는 반군 RUF는 시에라리온 전역에서 선거 중단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작전은 선거가 발표된 직후부터 1996년 2월 26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당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시에라리온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에라리온 전역으로 흩어진 반군 RUF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나무 그루터기 앞으로 모아놓고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기 때문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반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한 기자의 증언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의 전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RUF 병사들은 주민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땅에 놓인 종이 조각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 종이에는 손목 자르기, 목 자르기, 죽이기 등 온갖 종류의 고문 방법과 살해 방법이 써 있었다. 아, 너무 끔찍해요. 네, 반군은 그들의 양손을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긴팔을 원해? 반팔을 원해?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팔은 팔꿈치 아래로, 반팔은 팔꿈치 위로 자르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와서 이 질문을 듣고 무참히 손목이 잘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전 직후 이렇게 반군에 의해 손과 발이 잘린 시에라리온의 장애인 수만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군이 모든 주민들의 손을 잘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팔을 자르는 대신 다이아몬드 광선으로 보내서 힘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시킨 것이죠. 자르는 대신. 잔혹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방구는 대체 어떤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마체테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소년들이 나무를 베어올 때 아주 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방구는 일부러 마체테의 이 날을 좀 무디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일부러요? 설마. 손목이 한 번에 잘리지 않도록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짜 싫어. 이런 잔인한 방군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손이 잘려나가면 감사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가요? 포데이 상코와 방군 RUF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e are running, coming for town. Others were searching for food when they got all of us. When we heard that, we left the boats coming for town. We fell into their ambush. They captured us. We were full number, assembled 7 of us. 6 were killed. They chopped my arm and said, "Today you've washed your arm from politics." 정치인들 때문에? When I say we can't taste the bitterness of the war, I shouldn't tell you that the court we had instead of go to Chiyankaba and come back like we will give it an. 포데이 상코와 방군 RUF가 계획한 선거 중단 작전이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손을 자르는 그야말로 공포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투표권도 없는 애를 그렇죠. 방군이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들의 손까지 잘랐던 거죠.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이다 진짜. 제가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을 만났는데 방군이 이렇게 손을 자기 이렇게 도끼 같은 걸로 잘랐대요. 근데 자기는 제 팔을 왜 잘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잘랐니?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뭐 그러면서 막 아파서 그걸 자기가 주스려고 그러는데 주술 수가 없더래요. 잘렸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방군의 선거 중단 작전은 기준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 하나가 손을 맞잡자였는데요. 방군은 그 반대 의미로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그 손을 포대에 한가득 담아서 대통령궁에 던져두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방군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귀, 입술을 자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몸에 칼로 글귀를 새기면서 방군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와 이런 거는 진짜 피해자의 등을 자세히 보시면요. RUF는 투표를 거부한다라는 글귀 쓰여져 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이런 무차별적 테러로 투표 당일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던 방군 RUF는 선거가 끝난 후 어떤 짓을 벌였는지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무장하고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마을에서 카바 대통령을 시에라리온 대통령으로 뽑았고 다시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을 자른다고 외쳤다. 결국 이들은 다이아몬드 쟁탈전에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데요. 시에라리온 사람들은 이런 다이아몬드 때문에 생긴 참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던가요? 근데 진짜 그
순박한 저쪽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현지인들은 그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소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돌을 갖다가 외국 사람들은 어디다 쓰길래 저렇게 어른들이 가지려고 난리냐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하이라이트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는 그 돌 가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돌이 저주를 품은 돌이라는 거예요. 피가 안에 고여 있는 돌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족에서는 절대 이 돌을 소유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이거 갖지 마세요. 그 아줌마 위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에라리온의 내전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무자비한 전쟁으로 기억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른 반군 RUF 조직원들이 대다수 어린 소년병들이었다는 건데요. 씨 빡쳐 씨. 포데이스 앙코가 처음 반군을 조직할 때만 해도 조직원들의 대부분은 광산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손발을 자르자 그들은 곧바로 등을 돌렸죠. 바로 이때 포데이스 앙코는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악랄한 계책을 세웁니다. 바로 마을의 소년들을 납치해서 반군 기지로 데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반군 RUF의 병력 중 약 80%가 7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80% 그렇게 어린. 물론 갑자기 납치당한 아이들이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병사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RUF의 첫 번째 훈련법은 바로 주입식 사상교육이었습니다. 아 진짜. 낯선 환경에 떨어진 아이들은 반군 지휘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반군 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소년들을 전투원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에게 잘못된 용기와 충성심을 세뇌당했죠. 하지만 아무리 세뇌를 당한 아이들이라도 인간의 본능인 공포심을 완전히 이겨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반군의 지휘관들은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소년병들에게 두려움을 잊게 하고 완전한 복종 상태로 만들게 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년병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포심을 잊게 해주기 위해? Mình nem chơi trên lơ sáng ngày bữa lại nâng trên lơ xem mình lau bắp bình ga mình la đi mình la yo mà chơi bể mun kalau ai jam cảm ai ban nào ai ban mình ai ban he many of them nên đã chỉ ai là anh đi giờ này đi có một con này can jong gula so me koke cuk mungkin pun mungkin menentang ni mau toko. Itu nero finom, nene nengau lek peti mau shem. Dia mas tahu kalau cek kalau sebut kan, hanya mas nengkai. Lama mas pudiri, masih makan ada tak koki, kan mas baci. Lalas. So ini seperti saliro terus itu lah kakru. Aje pula ber forgive me. Because ini asam ni mama minta labo pun. Bolong mereka yang mau bukan dia kebutuhan. Kalau mina wasmi mama minta layak kau ni. Kalau ni som masih banyak. Kalau tangkas me, cisa kalau ada meran.
11살? 믿기지가 않아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사실 소년병을 훈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마약이었습니다. 영상 속 이 아이는 3살 때 방군에 끌려간 세리프 코로마라는 3살? 11살 소년입니다. 방군은 코로마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3살이던 코로마를 납치했는데요. 방군 기지에서 자란 코로마의 별명은 캡틴 컷 핸드, 즉 손자르기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방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이가 방군이 방군의 된 거죠. 대장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 방군이 마약을 활용해 아이들을 조종했던 건데요. 문제는 시에라리온은 전국의 여러 농장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기 때문에 마약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한 마약은 지휘관들이 아이들의 상처 부위에 문지르거나 주사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 소년병들의 목구멍에 강제로 넣어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점차 약에 중독되어 충실한 방군으로 성장했는데요. 11년의 내전 기간 동안 코로마처럼 방군에 납치된 소년병들은 무려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약물에 중독된 피해자 중 75%가 17세 이하 소년들이었고 절반 이상이 코로마처럼 13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방군인 이 RAF가 소년병들을 동원해서 온갖 전술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이 1996년 2월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이루어졌고요. 시에라리온 사상 첫 민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UN 변호사 출신 아흐메드 태장 카바 대통령인데요. 시에라리온의 정권을 잡은 카바 대통령에게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되찾기 위해 시급히 수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군의 수장인 포데이 상코의 악행을 멈추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시에라리온 내전을 지켜만 보던 국제사회가 황당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해서 포데이 상코를 새로운 정부에 참여시키라는 것이죠.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A급 전범인데? 그렇다면 카바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어떻게 대통령 또 안 되는데. 받으면 계속 내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랜 내전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카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1996년 11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포데이 상코와 평화협정을 맺기로 합니다. 아비장 평화협정 주요 내용. 무력 충돌을 즉각적으로 끝낸다. 서명 후 2주 이내 평화정착위원회를 세운다. 정부가 고용한 외국 군대 병력은 신속히 철수한다. 모든 RUF 전투원은 무장 해제한다. RUF를 합법화하고 사회에 재통합한다. 오 5번이 제일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합법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네. 이 협정 내용 중에 지금 방금 혜성 씨가 잘 지적하셨는데 5번째 있는 이 내용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건 엄청난 규모인 반군 RUF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사실 필요했고 공정한 사회를 재정립하려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에라리온에 그만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기를 꺼려했던 게 국제사회의 당시 소극적 개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내놓은 이번 협정은 과연 시에라리온의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이 안타깝게도 포데이 상코가 협정을 어기게 되고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어겨요? 이 상코는 전쟁을 오래 끌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몰래 무장해제하지 않고 무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 사실이 정부의 무전 감청으로 들통나면서 1997년 3월 나이지리아 공항에서 탄약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후 쌍코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정부군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커다란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른바 생물 절멸 작전입니다. 네? 체포된 포데이 쌍코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반군의 조직원들은 그를 탈옥시킬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이를 예상한 정부군이 쌍코의 거취를 옮겨버리자 화가 난 반군이 살아있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며 생물 절멸 작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1999년 1월 반군 RUF는 프리타운을 습격해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나이 안 돼. 이들은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 방화, 강간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손가발을 잘라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민간인들은 왜 얼마나 잔혹했는지 느껴지시죠? (1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고 도시 건물은 다 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으로 6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아동 수천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프리타운에 끔찍한 테러가 벌어진 후에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시에라리온 내전에 관여하게 되죠. 과연 이번엔 이전과 달리 시에라리온의 평화에 도움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주군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또 한 번 카바 정부에게 반군과 협상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강압에 못 이긴 카바 대통령은 1999년 7월 아프리카 토고의 로메에서 포데이 쌍코와 또다시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로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반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로메 평화협정 내용 중에는 포데이 쌍코의 처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열받는 걸 것 같아. 정답. 네, 규현 씨. 포데이 쌍코가 잘못한 것은 분명 하나. 평화를 위해서 포데이 쌍코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어준다. 오답입니다. 규현 씨의 답변보다 훨씬 열받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정답. 네, 덜 받는 거죠. 오케이. 정답. 지금 열받게 경쟁인가요? 포데이 쌍코가 시에라리온의 대통령이 된다. 설마? 아니 그건 그건 아니지. 안타깝게 오답입니다. 아, 이렇게 열받을 순 없지. 지금 대통령은 이미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이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정답. 예, 혜성 씨. 네.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에 준하는 부통령 자리를 주나요? 정답입니다. 아주 와 열받아. 아유 잘했다. 아주 잘했다. 잔인한 학살을 일으킨 반군의 수장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라니 정말 황당한 조항이죠. 말이 됩니까 범죄자를?
그렇죠. 이 반군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모두 사면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포데이 상코를 부통령에 임명한다는 조항은 크게 논란이 됐지만 결국 그대로 진행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시에라리온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협정으로 내전 기간이 일어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들도 무죄가 됐고 협정대로 포데이 상코는 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아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 전략적 자원관리 국가 재건 및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이런 직책까지 갖게 되는데요. 자원 관리라면 뭐 다이아몬드 광산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코는 합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머. 게다가 그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연합전선을 뜻하는 RUF에 정당을 뜻하는 파티, 이 P를 붙여서 RUFP라는 정당을 만들고 차기 대통령까지 꿈꾸는 모렴치한 모습까지 보인 것인데요. I am Corporal Fode Sebana Sanko. People call me Pape. Why? Children, big people. I'm not Mandela. I'm Pape of Sierra Leone. The people of this country, Sierra Leone, they have been crying for war. And their cry was answered by God Almighty. I want to be a leader for the people of Sierra Leone. And I am the leader. I'm going to be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These unfortunate children who find themselves in short situation, are we to kill them? No. Of course, they are not soldiers. These are freedom fighters. Do you want to say to me that all the people without hands in the amputee camp are lying when they say that your forces committed those atrocities? What is your name? I can say I do something, I say you did it. This is Africa. People are not honest, people are not sincere. But according to the peace accord, you are supposed to disarm your soldiers. Me? No. 살아있는 악마를 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사이다 얘기는 없나요?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나요 오늘? 네. 포데이 상코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롬의 평화협정 역시 진정성 있는 평화협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에라리온 국민 3만 명이 상코의 집에 몰려들어 전쟁을 끝내라며 시위를 했고 정부군은 포데이 상코를 결국 체포했습니다. 뭐야 또 왜? 당시 사람들 한번 반응을 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Provoking us and is unacceptable. 드디어. 아니, 진작 못한 거야. 체포된 포데이 상코의 사진이 기념사진으로 팔릴 만큼 사람들은 그의 체포를 무척 기뻐했는데요. 사이다인가 지금 느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을 세워서 전쟁을 주도한 이 포데이 상코와 찰스 테일러 등을 이제 기소했습니다. 먼저 반군의 주요 지도부에게 최소 25년에서 52년형을 선고했죠.
그렇다면 쌍코는 어땠을까요? 쌍코는 수감 중이던 2003년 판결을 앞두고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뇌출혈로 사망하고 맙니다. 더 찝찝해. 죗값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한 쌍코에 대해 특별법정 수석 검찰관인 데이비드 크레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놓고 정작 자신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구심점을 잃은 반군은 세력이 약해졌고요. 마침내 2002년 카바 대통령은 11년간의 내전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어진 참혹한 전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피디님, 지금 내전이 끝난 시에라리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소년병이었던 아이들 또 손 잘랐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30대가 됐지요. 근데 이제 잘린 손으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할 때 봤던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손의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 시에라리온의 참혹한 역사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죽음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03년 국제사회는 반군의 분쟁 자금을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다이아몬드 산업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킴벌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쟁탈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전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또 광산 및 지하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 근절 노력이 조금씩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 다이아몬드 채굴 노동을 했을 경우 현지 돈으로 8,000리온, 기껏해야 0.8달러를 받고 고된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 진짜 예쁘다. 그렇죠. 이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초콜릿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담은 광고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터는 아이의 너무 재밌다. 표정이 재밌죠. 밑에 보니까 이제 초콜릿 먹기 전에 되게 슬퍼했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행복해지는 아이. 아기들을 많이 타겟으로 했나 봐요. 네. 이 시기 초콜릿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입맛도 사로잡았는데요. 장시간 일해야 하는 이 노동자에게 달콤한 이 초콜릿은 단시간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좋은 수단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도 우리 당 떨어질 떨어질 때 아.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 이렇게 맞아요. 막 기분 난다 그러잖아요. 대기실에 꼭 있죠. 근데 이런 마케팅들도 있다 보니까 뭐 초콜릿 좀 더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한몫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은 초콜릿의 대중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 재배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했는데요. 초콜릿을 즐기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유럽에 넘치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기존의 중남미 지역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 카카오 나무는 원산지인 중남미를 벗어나는데요. 교수님의 전공지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믿는 거죠. 바로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라는 섬이네요? 섬이었습니다. 아,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했군요. 저 작은 섬으로 간 거예요? 네. 1470년대 후반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의 이 무인도였던 이 섬들을 발견하면서 이곳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경영되었는데요. 이때는 아래 섬이 상투메 그리고 위의 섬이 프린시페 섬으로 각각 나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투메 프린시페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무인도였던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의 노예를 실어 나르기 위한 중개항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 무역이었습니다. 이 삼각 무역은 유럽에서 무기와 그 화약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노예와 교환해서 남미로 가죠. 그런 다음에 데려온 노예를 사탕수수와 이제 카카오하고 이렇게 거래해서 유럽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나무 묘목은 상투메 프린시페 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이 카카오 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1900년대 초까지 이 상투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카카오 재배지로 성장하는데요. 이 상투메 프린시페는요, 초콜릿 아일랜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카카오가 아프리카의 토종 작물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외래종이네요. 맞습니다. 이후에 상투메 프린시페를 시작으로 카카오는 원산지였던 중남미 대신 아프리카로 주산지를 옮기게 됩니다.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 바로 위에 있구나. 네. 가나 바로 이렇게 카카오 나무는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 콩고에 심어지게 되는데요. 나이지리아도. 그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카카오가 전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콩고는 안타깝게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콩고에 닥친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한 인물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하얀 이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의 왕이 된 1865년은 서구 열강들의 이런 식민지의 어떤 정복력이 절정에 이르던 때였는데요. 레오폴드 2세는 당시 독립한 지 37년도 안 된 벨기에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아니, 이런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식민지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오폴드 2세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콩고였죠. 당시 콩고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선점하고 있지 않았고 원주민 족장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때 레오폴드 2세는 그 콩고를 차지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레오폴드 2세는 우선 국제 아프리카 협회를 세워서 초대 의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탐험가를 콩고로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영국과 같은 어떤 열강들이 제동을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욕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학문적 탐사라고 하는 이런 명분과 기독교 전파라는 박애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포장했는데요. 이후 공식적으로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면서 400여 명의 원주민 부족들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그럼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혜성 씨가 읽어줄래요? 네. 자발적으로 우리의 상속권과 계승권을 협회에 양도하고 영토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영토의 어느 지역에서든 당 협회가 시행하는 작업, 원정 사업에 언제라도 노동력이나 기타 수단을 지원한다. 거의 노예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뭐 너무 선포지 그냥.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모두 다 체결돼 버리고 맙니다. 모르니까. 뭐 좋은 거 주고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구슬이나 이렇게 옷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거 선물하면서 주고. 사인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종이 위에다가 종족의 표시를 그리거나 X표를 찍게 했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이 뭐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인하면 끝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나빠도. 지금은 안 되지 않나? 지금은 무효일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당시 이 모든 사인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 땅을 분할해서 식민지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레오폴드 2세도 부족들과 맺은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는 자신이 다스리게 된 지역에 콩고 자유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자국 영토의 약 75배가 넘는 콩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엔 레오폴드 2세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데요. 뭐죠? 바로 콩고가 벨기에 정부 소유의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 그게 돼? 개인 사유지? 아니 그 개인이 한 나라를 사유지로 삼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레오폴드 2세가 야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식민지 삼을 때도 비용도 들고 위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나라 왕 되려면 무조건 식민지자 되겠다는 그 꿈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사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 본국보다 땅이 75배나 크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오늘 줄리안 씨가 벨기에 초콜릿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나왔군요. 해명하시려고. 이렇게 콩고를 사유지로 손에 넣게 된 돈 엄청 벌었겠는데? 레오폴드 2세는 본격적으로 콩고를 수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요. 이때 레오폴드 2세가 가장 눈독을 들였던 특산품은 고무와 상아였습니다. 네, 고무. 상아요? 예. 코끼리? 그렇죠. 그 코끼리의 이 상아, 이거는 당시 이 당구공이나 피아노 건반에 쓰이는 사치품이었고, 그럼 코끼리 또 그렇죠. 사과 그리고 다 잘라. 네. 그리고 이제 고무는 뭐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이게 발달하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이 수탈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이 벨기에는 15세기부터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 일찍 초콜릿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도 중요한 수탈 대상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레오폴드는 아침마다 초콜릿 디저트를 10개씩 먹거나 하루에 핫초코를 1.6리터나 마실 정도로 초콜릿을 엄청 좋아했어요. 건강에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 근데 교수님 이제 갑자기 벨기에가 콩고를 통치하게 된 거거든요. 네. 콩고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래서 이 벨기에인들은 콩고 지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주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벨기에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콩고인들은 벨기에인들이 초자연적인 힘인 태양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불을 쓰는 거 보고? 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
지원 씨 비슷한 거? 오답입니다. 그 태양과 우주 관련된 겁니다. 우주? 혹시 해보세요. 정답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줄리안 씨 한번 도전해 보시죠. 원래 달과 태양이 가끔씩 낮에도 지나가면서 태양이 없어지잖아요. 일식? 태양 없애줄게라고 하고 갑자기 태양이 없어진 다음에 너네가 원하면 다시 살려줄게 하고 자기네가 조작했던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인데 이거 맞나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지 않아요? 교수님 이거 맞나요? 줄리안 씨 네. 아주 비슷한데 아주 비슷해요? 오답입니다. 아 그래요? 자주 못 보여줘.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다고요? 아주 비슷한데요? 힌트를 주세요, 교수님. 힌트는 과학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실험을 해봤을 것으로 정답!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 씨. 실험을 해봤다고요? 돋보기를 이거 지지는 거요? 지원 씨 정답입니다. 우와. 태양을 이렇게 했다고? 이 벨기에인들은 이 콩고인들에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담배에 이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인들은 이 태양과 친밀하니 말을 듣지 않으면 콩고인의 마을을 싹 다 불태워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됐죠. 제대로 사기를 쳤네. 그래서 콩고인들을 겁박한 레오폴드 2세는 이를 1891년 원주민의 이 노동력을 강제하고 상아와 고무를 완전히 독점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후 콩고에는 고무 농장과 이 카카오 농장이 닥치는 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제공한 이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채 카카오 열매를 무더기로 쓸어가게 되죠.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서 말도 안 되는 잔혹행위가 벌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아니에요? 뭐야? 네, 이 사진은 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손? 아니 저걸 가만히 내비둬? 저렇게 잘라놨다고요? 네, 이 사진은 그 하루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아니 저거 이유로 진짜. 죽은 5살짜리 딸의 잘린 손과 발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딸의 손과 발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처참하죠. 저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어머. 네, 이 사진들 역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손목이 잘린 콩고인들의 모습인데요. 다 왜 손들을 잘라? 레오폴드 2세의 치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당시 이렇게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1. 정해준 할당량을 처음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한쪽 손을 자른다. 2. 두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손을 자른다. 3. 세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없어 일할 수 없으니 죽인다. 4. 죽은 사람의 할당량은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저런 거 만든 사람.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콩고에서는 고무를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896년 당시 한 독일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콩고에서 하루에 잘린 손목만 1,30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최악이다 진짜. 레오폴드 2세가 어느 정도로 콩고를 수탈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근데 손목을 자르고 무슨 할당량을 그러니까 채우라는 거야? 손목 왜 자르는 거야? 이 기록들은 사실 고무에 관련한 것들이지만 카카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이강 씨 이런 역사 때문에 벨기에 초콜릿이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벨기에에서 파는 손 모양 초콜릿인데요. 에이, 진짜. 네,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지역에 내려오는 신화 중에서
이제 거인의 손을 자른 영웅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를 기념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레오폴드 2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알면 이제 손 모양의 초콜릿이 이제 콩고인들의 잘린 손목을 연상케 한다 해서 비난의 이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연상케 하죠. 네. 색깔도 지금. 그리고 벨기에의 콩고 착취는 단연 돋보일 정도로 가장 극악무도했는데요. 콩고 전국에는 이러한 시체들이 산더미로 쌓일 정도였는데요. 한 미국 교수는 레오폴드 2세가 학살한 콩고인을 10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1000만 명? 네. 그 당시 콩고를 수탈해서 레오폴드 2세가 거둔 수익은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짜 화가 난다. 아니 교수님 어쨌든 이 콩고 주변 나라나 이런 데서는 몰라요 이런 사실들을. 다행히도 1900년쯤 레오폴드 2세의 이러한 잔혹한 만행은 선교사들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만평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오폴드 2세 알고 있었네. 손 자르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이 그림은 콩고인을 식인하는 듯한 레오폴드를 그린 건데요. 국제사회는 이 레오폴드 2세를 콩고의 학살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콩고의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레오폴드는 급하게 증거인멸에 나서는데요. 이 벨기에의 콩고 행정관은 관련 수탈과 고문에 대한 이런 서류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을 꼬박 태워도 모두 없애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했죠. 줄리안 씨도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현재 벨기에에서 레오폴드 2세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배웠을 때 건축 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왜냐하면 벨기에에서 또 많은 건물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었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 역사라거나 그 아프리카 향했던 그런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많이 재조명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벨기에에서 그래도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름한 되게 큰 터널이라거나 막 길거리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막 남산 1호 터널 같은 데 있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레오폴드 2세 이름 빼고 바뀌었고 이제 레오폴드 2세의 이제 동상들이 이제 도시 곳곳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상들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페인트라고 등등 그랬는데 한번 제가 사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사과합니다라는 거 써 있는 거예요. 바가동.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손까지 빨간색 칠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레오폴드 2세 동상이 브뤼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히틀러의 동상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저 동상은 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오히려 사람들은 맞아, 동상 맞아. 없애진 않고 그 옆에다가 설명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두고 기억하자. 기억하고 설명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동상 옆에다가 설명글 같은 거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일이 알려진 다음에는 레오폴드 2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레오폴드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며 잡아떼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1909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60년이 돼서야 콩고는 독립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벨기에는 카카오가 하나도 나지는 않는 나라였지만 풍부한 재료로 초콜릿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에 경쟁적으로 카카오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를 수탈한 결과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수많은 초콜릿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탄생했죠. 그런데 이때 초콜릿은 세계사적인 대사건을 거치면서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세계대전? 네, 바로 1939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 식량은 대부분 통조림이었거든요. 그 4년간의 전쟁 속에 맛없는 통조림 식사에 질려버린 이 군인들이 전투 식량 섭취를 기피해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이런 보고가 전달됐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이 전투 식량의 영양분을 높이고 입맛을 돋우는 기호식품들을 추가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이 초콜릿도 있었던 것이죠. 초콜릿은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고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서 전쟁 중 아주 좋은 식량이었거든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인 참여를 하게 된 미군에게도 다양한 초콜릿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군 식량 장난 아니던데. 아, 그래요? 미군의 전투 식량에 포함된 초콜릿에는 다른 초콜릿과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대마초가 포함돼 있어요. 예? 대마초코. 지원 씨 오답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정답. 네, 혜성 씨. 초콜릿이 녹지 않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이게 녹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깨물어 그런 먹어요? 초콜릿이 그런 기술이 아직 없지 있어? 않나요? 그런 기술이 있어? 그 이빨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녹으면 어떡해요? 혜성 씨.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와우! 쉽게 안 먹는구나. 네, 잘 녹지 않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지? 도대체 어떤 초콜릿인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밀라제야? 아 이거 너무 좋아했었지. 아 이거 M&M. 너무 좋아했었지. 다들 한 번쯤은 먹어본 적 있죠. 저거 안 녹아요? 전 잘 안 녹죠. 잘 안 녹죠, 그렇죠. 네, 손에 코팅돼 웅켜주고 있으니까. 있으면 녹을 심지어 수 있겠는데. 저걸로 세게 던지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진짜? 네, 전쟁 때 유용해요.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저거 세게 딱 던지면 진짜 실명할 수 있어요. 진짜 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군의 이 주요 전선이었던 태평양은 연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 식량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초콜릿이었지만 높은 온도에서 잘 녹는 이 초콜릿은 미군에게 골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콜릿 외부를 설탕 코팅해서 잘 녹지 않는 이런 M&M 초콜릿이 다른 여러 초콜릿 업체를 제치고 군용 초콜릿 납품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M&M 초콜릿은 100% 전선에 제공합니다라는 광고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이후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사랑받는 초콜릿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은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또 무기로까지 활용되었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맞습니다. 초콜릿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병사들이 아껴 먹어야 할 초콜릿을 너무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새로운 초콜릿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바로 병사들이 보급품으로 지급된 초콜릿을 빨리 먹지 못하도록 삶은 감자보다 조금 맛있는 정도로만 초콜릿을 만드는 거였죠. 네? 아, 뭐지? 그렇게 탄생한 초콜릿이 바로 디레이션 바입니다. 디레이션 바? 이게 뭐예요? 비누같이 생겼는데요? 야, 근데 생긴 게 너무 먹기 싫게 생겼네. 벽돌 같아요. 벽돌 같아. 네, 이 디레이션 바는 49도의 기온에서도 잘 녹지 않으며 어머. 1,800칼로리를 제공하는 초콜릿이었습니다. 1,800칼로리요? 저거 하나 먹으면? 1,800이면은 가을 짠. 새끼 먹었을 때 1,800 나오는 밥 한 6공기예요. 6공기죠.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니까 엄청나게 고열량의 초콜릿이죠. 와, 말도 안 돼. 네.
그야말로 잘 녹지도 않고 높은 열량을 가져 꼭 필요할 때만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전투 식량용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오트밀 같은 이런 재료를 첨가해서 맛을 떨어뜨리자 당연히 일선 장병들 사이에서는 악평이 자자할 수밖에 사기도 없었어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디레이션 바에는 초콜릿이 아니라 마치 양초를 씹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벽돌처럼 딱딱해서 잘게 쪼개기 위해서는 총검을 사용할 정도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이 초콜릿을 히틀러의 비밀 무기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루이강 씨, 근데 네. 이 디레이션 바가 네. 나중에 뭐 훈장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이 디레이션 바가 한 30억 개 정도 생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이제 시민 공로 훈장까지 이제 수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미군의 뭐 트럭을 이렇게 쫓거나 이제 미군을 만나면 뭐 기브미더 초콜릿 이렇게 초콜릿 달라고 했던 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줬던 게 디레이션 바였어요. 그때 저거였다고요? 그 네. 맛없는 걸 계속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맛없었겠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저런 게 없었으니까. 그쵸. 저것도 맛있었던 거지. 네. 이렇게 초콜릿의 인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많은 초콜릿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칠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그래. 와, 코트디부아르 진짜 압도적이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이죠.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제1위 카카오 생산국입니다. 이렇게 코트디부아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카오 농장이 있는데요. 카카오 농장의 그 면적만 따져봐도 서울에 36배나 된다고 합니다. 36배나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 농장이 서울의 36배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과거 이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독립운동을 한 결과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 대통령이 된 오프에-부아니는 코트디부아르를 부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열망으로 국민들에게 돈이 될 만한 작물을 심도록 독려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심긴 작물이 뭐였을까요? 카카오겠죠. 카카오. 네, 맞습니다. 바로 카카오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코트디부아르가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처럼 코트디부아르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죠. 교수님, 근데 너무 그 국가 경제를 카카오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혜성 씨 말대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카카오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죠? 왜냐면 이때 카카오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 코트디부아르는 1987년 국가 파산을 선언했고요. 무려 45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복잡한 코트디부아르의 상황 속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초콜릿 만드는 회사들이 좀 그랬을까요? 네, 바로 다국적 초콜릿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다국적 초콜릿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1kg에 1.5달러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카카오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1kg에 거의 1달러네요? 네. 와, 마진이 거의 뭐. 이제 농부들은 뭐 카카오 콩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바로 임금이 싼 아이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부모들은 고작 한국 돈 한 2, 3만 원에 농부에게 아이들을 팔아 넘겼고요. 2, 3만 원? 네. 자식을 2, 3만 원에 판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속아서 카카오 농장으로 향하게 됐죠. Tu as eu à 15 ans. Ouais, ça peut pas arriver là. Voilà, c'est 21 ans comme ça. L'école, ça t'intéresse? Non, Je te donne pas l'argent. Ici? Non, il ne me donne pas. Il n'est pas me donné, j'ai travaillé jusqu'à... Il dit voilà pour toi, j'ai travaillé. Il m'a donné. Donc tu as travaillé Donc, gratuit pendant 6 ans. Voilà. C'est comme du travail esclave, ça. Oui, c'est comme déjà, mais comme tu voulais pour toi. Mais c'est que t'as donné, ça produit pas. 카카오 농장으로 오게 된 아이들은 그 매일 아침 감독관들이 할당량을 정해주는데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도 얻어먹지 못하는 일이 부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몸보다도 더 큰 카카오 자루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루를 다시 들어 올릴 때까지 자전거 체인으로 후타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은 어디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에요? 코트디부아르인들과 또 동시에 그 주변에서 이주해온 이주자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같은 민족 아니에요?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뭐. 네, 같은 민족인데도 어차피 돈 앞에서는 지금. 게다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카카오 농장에 팔아 넘기기도 하죠. 에휴, 정말. 네, 그래서 이 코트디부아르에만 약 12,000여 명의 인신매매 피해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노예제들은 비록 현재 폐지됐지만 이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카카오 재배 산업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매일 카카오 열매를 따면서도 죽는 날까지 초콜릿은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3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적적으로 카카오 농장에서 탈출해서 성공한 한 아이는 사람들이 초콜릿 먹으면 내 살을 먹는 거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산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삼림 벌채 때문인데요. 카카오 농장으로 인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삼림 벌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열대 우림지대가 최근 80% 이상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국제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2030년에는 코트디부아르의 열대 우림은 거의 다 사라져버린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죠. 환경 문제가 생기네요. 네. 올해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수확이 줄면서 국제 카카오 가격이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등 카카오 주산지에서 폭우로 인해 흑점병이 확산하면서 카카오 가격이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원료 가격 고공행진으로 식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초콜릿이 불러온
비극은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확장해 가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신이 내린 선물로 불렸던 초콜릿은 때론 달콤한 간식으로, 때론 활력을 주는 기분 전환제로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초콜릿 뒤에는 쓰디쓴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